강태준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강 다리를 건널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보석처럼 반짝였다. YV 그룹의 회장.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천재, 미다스의 손과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믿어왔다. 적어도 오늘 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른 지 정확히 석 달이 되는 이 밤 전까지는 그랬다. 평창동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성공의 상징 그 자체였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자동차는 조각상과 희귀한 나무들로 장식된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기 전 그는 이미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익숙한 동선,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이 집은 원래부터 차가웠다. 자동으로 켜지는 현관 조명 아래. 그는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매주 2번씩 전문 청소업체가 와서 관리했고, 그의 비서는 그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때 그는 이 풍경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만끽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차가운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소파에도, 테이블에도, 그가 아끼는 그림이 걸린 벽면에도 온기가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모델 하우스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서윤아는 늘 이 시간에 그를 기다렸다. 때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때로는 그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는 그런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배경, 혹은 잘 관리된 장식품처럼 그는 그녀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고 최고급의 것들만 누리게 했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왜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지, 그녀의 미소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감정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은 오직 YV 그룹의 성장과 새로운 사업 계획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주방으로 걸어간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생수와 간단한 음료 몇 가지만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윤아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늘 다채로운 식재료와 그녀가 만든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그가 언제라도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곤 했다. 그 정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생수 한 병을 꺼내 차갑게 목을 축였다. 물맛이 유난히 썼다. 그는 텅 빈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았다. 12인용의 거대한 원로 식탁. 이 집으로 이사 온 후 손님을 맞이한 횟수보다 그와 그녀 단둘이서 식사한 횟수가 더 적었다. 그나마 함께한 식사 시간에도 그는 늘 업무 보고를 받거나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음식만 먹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는 왜 그 모든 순간들을 그토록 무심하게 흘려보냈을까? 후회라는 감정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예측대로 흘러갔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혼 역시 그에게는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일 뿐이었다. 삐걱거리는 관계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는 위자료도 없게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유나는 이혼을 요구할 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내걸었다. 그가 사준 모든 보석과 명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두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몇 점의 그림과 그녀가 직접 만든 도자기들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제공한 부와 안락함을 걷어차는 그녀를 보며 그는 일말의 배신감마저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소리가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복도를 지나 부부 침실이었던 방문 앞에 섰다. 이혼 후 그는 이 방을 폐쇄하고 옆에 서재 겸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화장품 대신 고급 호텔에 비치된 듯한 어메니티가 놓여 있었다. 옷장 문을 열었다. 왼쪽은 그의 옷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른쪽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텅 빈 공간을 가만히 응시했다. 분명 그녀는 수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다. 계절마다 그의 비서가 최고급 브랜드의 신상품들을 보내왔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그것들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 옷들을 입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때 그의 코끝에 희미한 향기가 스쳤다. 아니, 향기가 아니었다. 향기가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었다. 유나는 프리지어 향을 좋아했다. 침실에는 늘 그녀가 꽂아둔 생화와 그녀의 채취가 섞인 은은한 프리지어 향이 감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소독약 냄새와 방향제 냄새만이 코를 찔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향기가 그녀의 존재가 미치도록 그립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난 석 달 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허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부가 송두리째 잘려나간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하얀 시트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이 침대에서 그녀를 안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안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서유나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호가 가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착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착신 정지. 그는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이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로부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그를 덮쳤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지만 김 비서는 언제나처럼 즉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윤아 씨 연락처. 당장 알아봐. 왜 번호가 정지된 건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모든 걸 알아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초조함과 다급함이 가득했다. 김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는 이혼 합의서에 사생활 보호 조항을 명시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거취를 추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조항 그딴 게 지금 중요해. 내 말 안 들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전화를 끄는 그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방안을 서성였다. 거대한 성공의 성 안에서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왜 이렇게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녀가 없는 삶,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미래였.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는 이제야 그 지독하고 잔인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이제는 그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서윤아의 실종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후회 때문인지, 미련 때문인지, 혹은 뒤늦게 찾아온 사랑 때문인지 알 수 없었.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이것은 집착의 시작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YV그룹의 심장부인 30층 회장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평소라면 완벽하게 다려져 있을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섭리조차 그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불쾌하게 느껴졌다. 김 비서가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날카로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다가와 얇은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의 두께만 봐도 결과는 뻔했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절망적인 기대를 담고 있었다. 찾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윤아 여사님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셨습니다. 태주는 대답 없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몇 장 되지 않는 종이, 위에는 그가 지난밤 내내 기다렸던 결과가 아닌 실패의 기록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2달 전부터 모든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했다.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소액의 현금이 그녀의 마지막 금융 기록이었다. 그녀가 타던 차는 개인 딜러를 통해 현금으로 판매되었고 구매자는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이 불가능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임대차 계약은 전국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출국 기록도 없었다.
친구들이나 가족은 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모두 여사님의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여사님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비서의 대답에 태준은 실소를 터뜨렸다. 사생활 존중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사생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자신에게 던지는 비수 같은 말이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힘없이 흩어졌다. YV그룹의 정보력이 고작 이 정도였나? 일개 여자 한 명을 못 찾아내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최고라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당장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 김 비서는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이미 국내 최고의 팀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말이 태준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언제부터 떠날 준비를 했던 걸. 그가 회사 일에 미쳐 있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서윤아를 찾는 데에만 쏠려 있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그는 몇 번이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라도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 그의 예민하고 불안정한 모습에 임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룹 안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다. 밤이 되면 그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그녀와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생일날이었다. 그는 중요한 해외 계약 때문에 독일에 가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시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에게 보냈다. 그리고 겨우 2분짜리 영상 통화를 걸어 생일 축하해라는 의무적인 말을 건넸다. 화면 너머로 그녀는 고맙다고 웃고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미소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녀가 도예에 빠져 있던 시절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투박한 모양의 찻잔을 들고 와 수줍게 내밀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취미 생활도 좋지. 집만 어지럽히지 말고.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던 것을 그는 왜 이제야 기억해내는 걸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한 달이 지났다. 사설 탐정팀은 막대한 비용만 소모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그녀는 CCTV에도 차량 블랙박스에도 그 어떤 디지털 기록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사람처럼 태준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졌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 그녀를 숨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김 비서를 시켜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뒷조사했다. 그녀의 몇 안 되는 친구들, 심지어 그녀가 가끔 가던 갤러리의 큐레이터까지.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모두에게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속내를 깊이 털어놓는 법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의 성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서재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그림 몇 점과 직접 만든 도자기들이었다. 그는 그 물건들에 단 한 번도 관심을 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투박한 도자기의 곡선에서 색이 바른 캔버스 위에서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정작 한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만을 확인하게 될 뿐이었다. 그녀를 찾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그녀를 그 텅 빈 성에 가두고 싶을 뿐인가? 아니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가? 그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2달째 되던 날, 마침내 사설 탐정팀에게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단출했다. 대상자는 추적 불가능. 모든 단서 소진. 의뢰 종결을 권고함.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실패였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그녀는 과연 행복할까? 문득 그녀가 이혼을 결심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태준 씨, 당신의 세상에 내가 머물 자리는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는 그 말을 오만하게 무시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절망적인 추적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사라진 그녀의 행방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지옥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차가운 아스팔트와 날카로운 유리, 그리고 끝없는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서유나의 새로운 세상은 흙과 바람, 그리고 소금기 섞인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정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 은혜마을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YV 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그저 도예가 서유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서울의 저택에서는 암막 커튼에 갇혀 해가 뜨는 줄도 몰랐지만 이곳의 작은 오두막에서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부드럽게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맨발로 젖은 모래사장을 걷곤 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하게 했다. 그녀의 집은 낡았지만 아늑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는 그녀가 직접 찍은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유리병에 꽂혀 있었다. 집의 대부분의 공간은 그녀가 헤인하인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도예 작업실이 차지했다. 바다의 도장이라는 뜻처럼 그녀는 이곳에서 바다를 닮은 그릇들을 빚어냈다. 물레를 돌리는 순간 유나는 완벽한 평온을 느꼈다. 부드러운 흙덩이가 그녀의 손길에 따라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마치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태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이 흙 속에서 다시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빚는 그릇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투박하고 조금은 비뚤어졌지만 만든 사람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인 그녀를 경계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횟집 아주머니는 가끔 싱싱한 생선을 가져다 주었고, 어부 아저씨는 갓 잡은 오징어를 건네며 무뚝뚝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그들의 작은 친절에 자신이 직접 만든 찻잔이나 접시로 보답했다. 서울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늘 외로웠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진정한 관계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작업실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마을 초등학교의 교사인 이현우라는 남자였다. 그는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사용할 찰흙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그는 태준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사람이었다. 잘생겼지만 화려하지 않은 얼굴,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서유나 작가님 맞으시죠? 마을 분들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다를 그릇에 담는 분이시라고요. 현우의 말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선반 위에 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며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그릇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수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칭찬에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태주는 그녀의 작품을 그저 시간 때우기용 취미라고 치부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열정을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작품 속에서 그녀의 영혼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 만남을 계기로 현우는 종종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거창한 선물을 들고 오지 않았다. 대신 갓 내린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오거나 아이들과 함께 산에서 땄다는 산딸기를 한 움큼 건네곤 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묵묵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잔잔한 호수 같은 그녀의 일상에 던져진 따뜻한 조약돌처럼 기분 좋은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해질녘의 해변을 산책하기도 했다. 현우는 학교 아이들의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유나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가 그렇게 편안하게 웃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스스로도 기억나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서유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YV 그룹의 소식이 나올 때면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화면 속 태주는 여전히 냉정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그를 보면 숨이 막혀왔다. 그가 만들어 놓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세상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럴 때면 그녀는 작업실로 도망쳐 밤새도록 흙을 주무르며 고통을 잊으려 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현우는 흠뻑 젖은 채 작업실로 뛰어들어왔다. 지붕의 낡은 틈에서 비가 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말없이 공구함을 가져와 지붕으로 올라갔다. 1시간 넘게 빗속에서 끙끙대던 그는 완벽하게 수리를 마친 후에야 내려왔다. 유나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와 수건을 건넸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는 젖은 머리를 털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유나는 강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다. 태중과 함께 살 때 집안의 모든 문제는 사람을 불러 해결했다. 그는 전구가 나가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것을 극도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는 기꺼이 그녀를 위해 비를 맞았다. 그 당연하고도 평범한 다정함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작은 축제가 열리는 날이 왔다. 현우는 그녀에게 축제 장터에 그녀의 그릇들을 내놓아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은혜마을 사람들도 유나 씨의 작품을 만나볼 자격이 있잖아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낸 그녀는 작은 좌판을 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릇에 열광했고 준비해간 물건들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그날 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져 나왔다. 유나는 현우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현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나 씨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유나의 심장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거대한 불꽃이 터지는 소리도, 사람들의 환호성도 멀어지고, 오직 그의 따뜻한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곳 은혜마을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정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격정적이고 소유욕 강했던 과거의 사랑과는 다른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를 가진 감정이었다. 강태준의 추적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지 석 달이 지났다. YV 그룹의 회장실은 더 이상 제국의 심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남자의 집착이 조용히 썩어가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태주는 잠을 자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전설적인 집중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눈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전국 CCTV 영상과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데이터가 떠 있는 모니터 위를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룹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회장의 부재와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경쟁사들은 YV 그룹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사회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라는 완벽한 기계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사설 탐정팀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경찰 내 정보원을 동원한 비공식적인 수사 역시 성과가 없었다. 서윤아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그가 쌓아 올린 돈과 권력의 제국이 그녀의 부재라는 작은 균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친 표정의 김 비서가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혹시나 해서 재무팀의 신입 사원에게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취소된 카드나 휴면 계좌 같은 것들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큰 기대가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뿐이었다. 태주는 대답 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김 비서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입니다. 서윤아 여사님께서 취소 신청을 했던 카드 중 하나인데 전산 오류인지 완전히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도가 아주 낮은 거의 사용하지 않던 카드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석 달 전, 이 카드로 단 한 건의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 중앙에는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떠 있었다. 결제 금액 3만 8천 원, 결제처, 은혜화방, 주소는 강원도의 작은 해안마을, 은혜마을이었다. 그 작고 희미한 흔적, 수개월간 그를 괴롭혔던 짙은 안개 속에서 비쳐온 한 줄기 빛과도 같았. 순간 태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그의 안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와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모습에 당황한 김 비서가 급히 그를 막아섰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내일 오전에는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있습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김 비서의 절박한 외침에도 태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연기해.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제가 어떻게 이사회를 연기합니까? 이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태준이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한 사업가와는 완전히 다른 광기에 가까운 열기로 번뜩였다. 그럼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고 전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회장을 찾으라고 하고. 그 충격적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넋이 나간 김 비서만이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태주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엔진음과 함께 차는 어둠을 가르며 서울의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은혜마을이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정말 그곳에 있을까? 이것이 또 다른 거짓 희망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저 달려가야만 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멀어지고 어두운 고속도로가 끝없이 펼쳐졌다. 라디오에서는 지루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문득 유나와 함께 떠났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을 떠올렸다.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그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 보이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조용한 바다에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파도 소리만 듣고 싶었는데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주는 것이 자신의 사랑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원했던 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시간과 관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그때 그토록 원했던 조용한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녀는 행복할까? 그리고 그 행복 속에 과연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남아있을까?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창 밖으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끼쳐오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있었다. 좁은 2차선 국도를 따라 달리자 마침내 은혜마 유리라고 쓰인 낡은 표지판이 나타났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을 안으로 차를 몰았다. 자정이 넘은 시간. 작은 해안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소박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은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아 은혜화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찾아냈다. 셔터가 내려진 낡은 상점이었다.
그는 화방 앞 길가에 그의 차를 세웠다. 주변의 낡은 트럭들과 어촌의 풍경 속에서 그의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처럼 보였다. 그는 시동을 끈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밤바다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차갑고 짜고 축축한 공기.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느껴졌다. 여기가 그녀가 숨쉬고 있는 곳일까? 이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채우고 있을까? 기나긴 추적은 끝났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세상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는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밤을 지새웠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밤새 차 안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강태준의 얼굴 위로 동해의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서울의 빌딩 숲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날 것 그대로의 장엄한 일출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동이 트면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작은 해안 마을, 은혜 마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헝클어진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하룻밤 사이에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났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서며 낯선 이방인과 그의 번쩍이는 차를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어제 봐두었던 은혜 화방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고 있던 주인은 그의 행색을 보고 잠시 경계하는 듯 했으나 태주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근처에 도예를 하는 젊은 여자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무례할 정도의 조급함이 묻어났다. 주인은 잠시 그를 뜯어보더니 이내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해인하인 작업실에서 선생 말인가 보네. 저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 하나 있어. 주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태주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걸었다. 좁은 골목길. 담벼락에는 소박한 들꽃이 피어 있었고 군데군데 주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은 도자기 풍경이 걸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서유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의 끝에서 그는 파란 지붕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문 앞에는 해인하인이라고 쓰인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서유나, 편안한 작업복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직 눈앞의 흙덩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낯설었다. 서울의 저택에서 늘 무표정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평온과 행복을 찾은 한 명의 예술가가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자신이 단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YV 그룹의 회장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란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태준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충격, 불신, 그리고 이내 차가운 경계심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긴 어떻게? 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새로운 삶 전체를 무시하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돌아갈 준비해. 그는 명령하고 있었다. 마치 주인이 길을 잃은 애완동물을 찾아낸 것처럼 그의 태도에 유나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돌아갈 곳은 없어요. 내 집은 여기니까. 그녀는 그를 강태준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니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태주는 당황했다. 그는 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다. 서울에 더 크고 좋은 작업실을 마련해 주지. 원한다면 당신 이름으로 된 갤러리도 열어줄 수 있어.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다. 하지만 유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더 예쁜 새 장일 뿐이죠. 난 이제 자유로워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바로 그때였다. 작업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이현우였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담긴 텀블러 2개가 들려 있었다. 유나 씨, 잠시 쉬면서 하세요. 그는 작업실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하고는 이내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다. 무슨 일 있어요? 현우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부르는 유나 씨라는 호칭이 태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태준의 눈에 현우는 그저 시골의 평범한 교사에 불과했다. 자신의 세상에서는 존재감조차 없는 미미한 남자. 하지만 유나는 그를 보자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것이 태준의 질투심에 불을 붙였다. 괜찮아요. 현우 씨. 그냥 잠시 들른 손님이에요. 유나가 현우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태준은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우리가 할 얘기가 있으니 이만 가주시죠. 그는 현우를 완벽하게 무시하며 이곳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태준을 보지 않고 오직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 씨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마디는 태준의 오만한 지배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태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결정은 유나의 몫이었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현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을 보여주는 무언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없었다. 오직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세요. 강태준 씨.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YV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일개 시골 교사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겼던 여자는 스스로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고 다른 남자가 그 안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업실을 나섰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은 바다가 아닌 그의 심장 한가운데서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회수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그는 방금 첫 번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서윤아의 작업실에서 쫓겨난 강태주는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전망대에 멈춰 섰다. 핸들을 쥔 그의 손등에는 하얗게 핏줄이 솟아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처절한 상실감이 그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몇 시간이고 그곳에 앉아 자신이 파괴해버린 여자의 평온한 세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면 그의 세상을 이곳으로 가져오면 된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CEO의 냉철한 이성이 다시 깨어났다. 목표는 서윤아의 재탈환, 전략은 은혜마을의 점령. 그는 자신의 감정을 차갑게 억누르고 마치 적대적 MA를 진행하듯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전의 불안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만이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내 모든 스케줄을 무기한 보류해. 네. 회장님, 그리고 은혜마을. 혹은 그 인근에서 매물로 나온 가장 큰 부동산을 찾아 호텔이든 리조트든 넓은 땅이든 상관없어. 가격도 묻지 말고 오늘 안으로 매입해. 김 비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YV그룹의 MA 전문팀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의 레이더에 들어온 것은 은혜마을 바로 옆 해안가에 위치한 몇 년째 폐업 상태로 방치된 낡은 리조트였다. 태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시장가의 2배를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돈 앞에서 협상은 무의미했다. 계약은 단 하루 만에 끝났다. 며칠 후 은혜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에서 온 대기업 YV그룹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페리조트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밤중에 몰래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의 새로운 주인이자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투자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 회관을 찾아가 이장과 개발위원들을 만났다. 그는 낡은 리조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예술가들을 위한 최고급 레지던스와 갤러리를 겸비한 아트 리조트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그의 논리 정연하고 매혹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기대로 들뜨기 시작했다. 그 소식은 당연히 서윤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그가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랑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지배자의 오만한 침공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그녀가 겨우 찾아낸 평화를 돈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태준의 침공은 조용했지만 거대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검은색 세단들이 좁은 마을길을 오갔고 낯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측량 장비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다. 곧이어 육중한 건설 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리조트 부지로 들어왔다. 은혜마을의 고요한 아침은 더 이상 파도 소리가 아닌 철거 소음으로 시작되었다. 태주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장을 보러 가는 작은 시장에서, 그녀가 가끔 커피를 마시는 해변의 카페에서,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일상 모든 곳에 자신의 영향력을 심어놓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켰다. 그는 태준의 방식이 마을의 정체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무분별한 개발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는 태준의 자본 논리에 맞서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조용한 침공에 맞서는 조용한 저항의 중심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리조트 건설 현장 사무실로 직접 태준을 찾아갔다. 강태준 회장님, 당신의 개발 계획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내려는 진입로가 아이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해안 산책로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태주는 설계 도면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어렸다. 그게 바로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현우 선생님, 작은 시골 마을 교사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도 있겠군요. 그는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산책로는 다른 곳에 더 좋게 만들어주면 될 일입니다. 사소한 감상 때문에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가치관의 충돌 그 자체였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현우와 효율과 결과를 우선하는 태준. 그 대립의 중심에는 서윤아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자신의 평화를 두고 전쟁을 벌이는 두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 흙을 만지는 손은 계속 떨렸고, 귓가에는 낮부터 시작된 파일 드라이버 소리가 맴돌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바다의 멜로디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연주하는 불협화음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리조트 부지가 있는 언덕 위에서 강태준이 마치 왕처럼 팔짱을 낀 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성역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다. 태준의 조용한 침공은 그녀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미세한 미련과 연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저항의지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이곳에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강태준의 조용한 침공이 계속되면서 은혜마을에는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은 어느새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로 변해 있었다. 동해안의 가을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품고 있었고 그해 가을은 유난히 사나웠다. 기상청은 연일 기록적인 세력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특보를 내보냈고 그 예상 진로는 정확히 은혜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마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낡은 집에 지붕을 고정하고 창문에 합판을 덧대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태풍에 대비했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미약해 보였다. 서윤아와 이현우는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노인들과 아이들을 돌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함께 마을의 안녕을 걱정하며 서로에게 조용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건설 현장에서 태풍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건설 장비와 자재의 안전이었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안전은
그의 자산 목록 중 후순위에 있었다. 유나는 멀리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생각했다. 저 남자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마침내 태풍이 마을을 덮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바람이 울부짖었고 장대 같은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해안가 도로를 집어삼켰다. 마을 전체가 정전되며 암흑에 휩싸였고 외부와의 통신도 모두 두절되었다. 은혜마을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 속에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위기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대피해 있던 낡은 마을, 회관의 지붕 일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뜯겨져 나간 것이다. 비가 들이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설상가상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가 산사태로 막혀버려 구조대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절망이 사람들의 얼굴에 번져나갔다. 그 모든 상황을 태주는 자신의 리조트 부지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위성 전화로 간신히 연결된 비상보고를 통해 그는 마을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구조 요청 신호와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 서윤아가 있는 곳의 문제였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이 아닌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밖 폭풍우 속으로 걸어나갔다. 김 비서. 그의 외침에 김 비서가 달려왔다. 건설, 인력, 전원, 비상, 소집회, 불도저랑 굴착기. 동원 가능한 중장비는 전부 산사태 현장으로 보내 도로를 뚫어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YV그룹의 회장이 아닌 은혜마을의 비공식 재난대책본부장이 되었다. 마을 회관에 있는 주민들. 전원 우리 공사 현장 본관 건물로 대피시킨다. 거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 안전해. 즉시 실행해. 그의 지시에 따라 훈련된 건설 노동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폭우를 뚫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겁에 질린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유나와 현우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 대피 행렬에 합류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리조트 건설 현장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태준을 보았다. 비에 흠뻑 젖고 흙탕물이 튄 채 위성 전화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남자.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YV그룹의 헬기 부대에 비상구호 물품 공수를 지시하고 있었고 동시에 중장비 팀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도로 복구 동선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나는 난생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태풍이 지나가고 기적처럼 도로가 뚫렸다. YV그룹의 헬기가 마을 상공에 나타나 구호 물품을 내려놓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폐허가 된 마을 속에서 강태준의 리조트 건설 현장만이 유일한 희망의 보루처럼 서 있었다. 사람들은 침략자라고 생각했던 그를 경외와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김 비서는 언덕 위에서 망연자실하게 폐허가 된 마을을 내려다보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가
외투를 건네자 태준이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비서, 난 제국을 건설했지. 세계 시장을 예측하고 경쟁자들을 무너뜨렸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 아내가 내가 만든 집안에서 익사하고 있는 건 보지도 못했어.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지. 그것은 그의 오만이라는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 고백을 멀리서 유나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자신이 증오했던 남자가 방금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구해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확신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다. 그의 오만한 갑옷에 간 균열 사이로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동이 트는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은혜 마을에는 더디지만 분명한 회복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 중심에는 강태준과 YV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리조트 개발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재건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 그의 중장비는 무너진 도로를 복구했고 그의 자본은 파손된 집과 어선을 수리하는 데 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경계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의 은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서유나와 강태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은 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온기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었다. 그는 마을 전체를 구했지만 정작 단 한 사람, 그녀의 마음에는 닿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영웅적인 행동 하나로 수년간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되찾기 이전에 먼저 그녀를 이해해야만 했다. 그녀는 왜 떠나야만 했을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하기에는 그녀의 결심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철저했다. 그가 모르는, 그가 놓쳐버린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서울의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집안일을 봐주시던 박 여사님. 연락처 좀 찾아주게. 박 여사는 그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되어 이혼하기 1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노년의 가사도우미였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늘 유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어쩌면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김 비서는 금방 그녀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은퇴 후 고향인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태주는 비서를 보내는 대신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YV 그룹 회장의 업무가 아닌 한 남자 강태준의 문제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기사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몹시 놀랐지만 이내 그를 작은 거실로 들였다. 그녀가 내온 따뜻한 보리차를 앞에 두고 태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유나 씨가 왜 떠났는지 혹시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치 오래 묵혀둔 비밀을 꺼내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2년 전 YV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처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태준의 경영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었다. 그는 몇 달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다. 그것은 그의 수많은 성공 신화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였다. 그때 사모님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태주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피렌체라니요. 세계적인 도예 비엔날레에 작가로 초청된다는 편지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랫동안 혼자 준비하고 남몰래 출품했던 공모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말에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전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사모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 표도 끊으시고 짐도 다 싸셨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끊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시더니 결국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유나는 태준 몰래 비엔날레 위원회에 일신상의 사유로 참가를 포기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묵묵히 집을 지켰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가 던지는 가시 돋친 말들을 다 받아내고 밤샘이 잦은 그를 위해 밤늦도록 죽을 쏘아놓고 잠이 들곤 했다. 그가 마침내 승리하고 축배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늘 속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부서진 자리에 그의 성공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박 여사의 마지막 말이 태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날 이후로 사모님께서는 더 이상 웃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때 마음속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하셨던 거겠지요.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승리라고 자축했던 그 순간이 실은 아내의 꿈을 제물로 바쳐 얻어낸 것이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녀가 떠난 것은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와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꿈이 완벽하게 지워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투쟁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박 여사의 집을 나섰.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가 돌아가는 은혜마을은 더 이상 그가 점령해야 할 땅이 아니었다. 그곳은 자신이 파괴한 한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궈낸 신성한 영토였다. 그는 언덕 위 자신의 리조트 부지에서 멀리 보이는 유나의 작업실을 바라보았다. 황혼 속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저 불빛은 그가 꺼뜨려 버렸던 꿈의 불씨였다. 돌려놓고 싶다는 집착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두렵고도 겸허한 질문 하나만이 남았다. 자신이 저지른 줄도 몰랐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알게 된 후 강태준은 변했다.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타오르던 집착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깊고 고요한 참회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유나를 되찾으려는 공성전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세상에 조용히 스며들어 자신이 부순 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의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는 더 이상 요란한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을 짓는 대신 마을의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했다. 그는 마을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했다.
이전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진심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크고 과시적이지 않았다. 그는 작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마을에 기여했다. 이현우로부터 마을 초등학교 미술실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그는 거액을 기부하는 대신 최고급 친환경 미술 재료들을 익명으로 보내주었다. 심지어 유명 동화 작가를 섭외해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열어주기까지 했다. 현우와 유나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는 어부들이 낡은 장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무작정 세배를 사주는 대신 그의 경영 노하우를 이용했다. 그는 어촌계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YV 그룹의 유통망을 이용해 은혜마을의 해산물이 서울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서유나의 공간을 완벽하게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해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작업실을 바라볼 뿐 결코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서는 소유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압박이 사라지자 역설적으로 유나는 그의 존재를 더욱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가 훔쳐버린 그녀의 꿈. 피렌체 비엔날레.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 비서를 시켜 2년 전 비엔날레의 총괄 큐레이터였던 이탈리아의 저명한 미술 평론가 지오반니 로시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는 다음 비엔날레에 유나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의 강태준이 할 법한 방식이었다. 대신 그는 직접 이탈리아 피렌체로 날아갔다. 수소문 끝에 그는 로시와의 개인적인 만남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다. 그 자리에서 태주는 자신의 회사나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촬영해온 유나의 최근 작품들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내밀었다. 그는 로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재능 있는 한 예술가가 어떻게 꿈을 접어야 했는지. 그는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그저 2년 전 참가를 포기했던 그 작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했음을 알아달라고 그녀의 작품을 한번 봐달라고 간청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롯이 그녀의 재능을 위한 순수한 헌신이었다. 로시는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무엇보다 그녀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최근 그릇들에는 과거의 기교 대신 고통과 치유를 거쳐온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었다. 그는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며칠 후 은혜마을의 작은 도예 작업실 혜인의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세계적인 미술 평론가 지오반니 로시였다. 유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로시는 자신을 소개한 뒤 익명의 팬이 그녀의 작품을 자신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작품에 대한 깊은 찬사를 늘어놓았고 마침내 그녀에게 피렌체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않겠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것은 비엔날레보다 훨씬 더 큰 기회였다. 그 순간 현우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기뻐했다. 유나 씨의 꿈이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의 완벽하고 따뜻한 배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미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유나는 익명의 팬이 누구인지 직감했다. 그녀는 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언덕 위 공사가 중단된 리조트 부지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추궁에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괴로운 얼굴로 말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소. 당신의 꿈은 내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됐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현우의 격려 속에서 떠나더라도 기꺼이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머리는 현우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치유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심장이 흔들렸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지독한 이기심과 그보다 더 깊은 그의 처절한 후회와 변화를 모두 보았다. 과거의 사랑은 세 장이었지만 겸허하게 자신을 낮춘 지금의 그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날 저녁, 유나는 해질녘의 바닷가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피렌체 갤러리의 초청장이 들려 있었다. 한쪽에는 현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가, 다른 한쪽에는 태준의 새로운 자아가 형태를 갖추어가는 언덕이 있었다. 그녀는 꿈을 돌려받았지만 그 꿈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선택지를 함께 가져왔다. 마음의 선택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서윤아는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바다와 성난 폭풍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조각배와 같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이현우와 함께하는 상처 없이 잔잔하고 따뜻한 미래. 다른 하나는 강태준과 함께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위태롭게 다시 쌓아 올려야 할 불확실한 미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남자와의 기억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현우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작품을 바라보던 존중의 눈빛,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켜주던 그의 다정함.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준 빛이었다. 그와 함께라면 다시는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평온 그 자체였다. 그리고 태준, 차가운 저택의 공기, 그의 무관심, 그녀의 꿈을 짓밟았던 잔인함. 하지만 동시에 폭풍우 속에서 마을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모습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절하게 무너지던 그의 고백. 그리고 그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의 헌신. 그는 지독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함 속에 두 사람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먼저 이현우를 찾아갔다. 늘 만나던 해변.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는지,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저는 현우 씨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현우 씨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제 과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좋든 싫든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제 삶의 일부였고 저는 그 이야기의 끝을 제 손으로 맺어야만 해요. 현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유나 씨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는 그녀의 여정에서 그녀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꺼이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리조트 부지가 아닌 마을의 작은 포구에 있었다. 그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쭈그려 앉아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었다. 그의 서툰 손놀림은 영락없는 초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그 모습에서 이곳에 뿌리 내리려는 그의 조용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피렌체행을 결심했음을 알렸다. 저는 피렌체에 갈 거예요. 가서 제 개인전을 열 거고 제 삶을 살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의 중심은 저 자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죽었어요. 그 저택에서의 결혼 생활도 YV 그룹 회장의 아내였던 서윤아도 이제는 없어요. 태주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어떤 반박도 애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내 삶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면 과거의 당신이어서는 안 돼요. 나 역시 과거의 나로 돌아가진 않을 테니까. 내가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 은혜마을에서 그물질을 배우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볼 의향은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허락이 아닌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짓는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겸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소. 1년이든 10년이든 YV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그물을 깁는 남자로 여기 있겠소. 피렌체에 가서 마음껏 빛나시오. 나는 여기서 아주 멀리서 당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겠소. 그의 집착은 마침내 헌신으로 변모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탈리아 피렌체. 지오반니 로시의 갤러리에서 열린 서윤아의 개인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고 환한 미소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다. 그녀는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간, 은혜마을의 강태준 역시 변해 있었다. 그의 리조트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작은 아트센터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비영리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그는 그룹의 대부분의 업무를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은혜마을에서 보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 회장님이 아닌 태준 씨라고 불렀다.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유나가 은혜마을로 돌아온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를 위한 거창한 환영 행사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해변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았다. 양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밤새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를 줍고 있는 강태준을. 해변의 양끝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준이 먼저 아주 작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나도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극적인 재회도 뜨거운 고백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에게, 그리고 은혜마을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